아테네 민주주의는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일단 다수 대중에 해당되는 데모스가 정치제도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아테네가 바로 이런 민주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다수가 실질적으로 지배 권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서 다수의 지배가 이 정치공동체 전체 안에서 바로 정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데모스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테네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다수의 지배를 실현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의미에서 지금 아테네 민주주의가 이런 과도 지배의 철칙을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정치공동체의 권한을 행사했는지, 실질적으로 다수 지배를 실현했는지를 입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1차적으로 지적해둘 사항은 아테네 시민의 상당수가 주요 정치기관에 출석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아테네 민회는 아시다시피 최고 결정 의결 기관인데 약 6,000명에서 8,000명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민회의 기능이 이제 5세기에서 4세기로 전환되면서 조금 변모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20세 이상의 시민은 누구나 민회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이 민회가 1년에 30에서 40회 정도 열렸다고 하면 아테네의 시민의 인구가 3만에서 5만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제 적어도 이 민회에 참석했던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테네 또 다른 이 주요 권력기관 중 하나인 불레라고 불려지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500인의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위원회의 기능은 민회에 상정할 의제를 설정합니다. 이 위원회는 이 당시에 아테네를 10개의 구역으로 부족 단위로 나누고 대단히 자의적인 부족 단위의 구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50명씩 이제 파견된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1년에 한 250일 정도 위원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그 10개 부족들이 이제 10분의 1씩, 그러니까 25일씩 이제 일종의 의장 부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장을 배출하는 그 부족이 이제 25일씩 맡고 있었고요. 자, 그러면 50명이 이제 25일 동안은 이제 의장 부족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날 당일날 의장이 되는 것은 이제 또다시 50명 중에 추첨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의장이 됐던 사람은 다시 의장이 안 될 테니까 50명 중에 25명은 어쨌든 의장을 한번 해보는 거죠. 500인을 거느리는 의장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위원회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은 배심원 법정입니다. 배심원 법정은 30세 이상의 시민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일종의 마을에 이제 18살이 넘으면 아버지가 이제 자기 아들을 이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등록을 한 다음부터는 이 배심원 법정에 나갈 수 있는 연간 회원 일종의 리스트를 매년 초에 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이제 들어가 있게 되고요.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당일 법정에 나온 사람들을 순서대로 필요한 만큼 들여보냅니다. 어떤 법정에 들어갈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추첨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배심원 법정은 연간 한 200회 정도 열렸다고 하고, 그 법정의 이 사안에 따라서 200인 내지 500인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숫자, 지금 말씀드렸던 숫자를 어느 정도 신뢰한다고 한다면 아테네 시민들의 삶은 상당 정도 정치적 삶이었다라고 규정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의 이런 높은 정치 참여도는 아테네 민주주의가 단지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어떤 민주적인 정체성, 내가 바로 이런 민주적 정체성의 민주적인 정체 안에 속해 있는 그런 구성원이라고 하는 그런 민주적 정체성을 제공하는 일종의 국가 이념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 이념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기 조금 앞서서 조금 더 이 아테네 민주주의 제도와 관련해서 이 주목할 부분들을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당시에 그 5세기 민주주의 중에서 몇 가지 이제 운영했던 방식 중에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아까도 잠깐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추첨제를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도적인 변화는 소위 아레오파거스의 권한을 축소하고 또 아레오파거스가 갖고 있던 위헌 결정권을 박탈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기관은 귀족인 아르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레오파거스의 기능은 솔론과 같은 과거의 입법자들이 제정한 법을 또 확인하는 그런 그 역할은 일종의 원로원격의 기능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레오파거스를 구성하고 있는 그 아르콘을 추첨으로 이제 뽑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추첨으로 뽑힌 데모스들 중에 일원들이 어떤 법률을 제정하고 새롭게 법률을 발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민회에서 통과시키는 칙령의 의미하고 그 전부터 아레오파거스에서 결정했던 법률의 의미의 구분이 사실상 좀 무색해지는 그런 이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5세기의 중요한 운영 방식 중에 하나는 이세고리아라고 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누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민회나 위원회, 법정에서 발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5세기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4세기에는 또 몇 가지 제도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 가장 큰 특징은 주로 학자들은 이 시기에는 주로 어떤 법의 정비 또 법의 지배가 좀 더 강화된 시기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그라페이 파라노몬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는 아테네 민회에서 이제 어떤 사항을 칙령으로 통과시키려면 이제 대부분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이제 유력가들이 나와서 발언을 하고 그것을 이제 이 다수 대중의 동의에 입각해서 칙령으로 통과시키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칙령이 추후에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제 밝혀졌다고 하면 바로 칙령을 제안했던 아테네 유력자 엘리트들이 이제 소환되고 그 다음에 법정에 이제 처하게 되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아테네 데모스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비전문성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었고요. 동시에 그렇지만 엘리트들을 정확하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추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민주적 국가 이념이 유지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아테네가 처해 있었던 국제정치적인 이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치적 요인은 바로 아테네가 이제 제국을 이제 갖고 있었고 소위 제국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페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겪으면서 아테네는 기본적으로 해군력에 크게 의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해군력은 기본적으로 중무장병보다는 다수의 이제 노젓는 이 병사들을 필요로 하고 이런 병사들은 재산의 과다랑 무관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데모스의 역할이 이제 증대되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민주적 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고 여겨집니다. 또 아테네 제국은 또한 데모스가 경제 활동을 하는 대신에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재정적 지원을 외부적으로 제공해주는 역할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런 국제정치적인 요인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어떤 물리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국가 이념으로서 전환될 수 있었던 어떤 결정적인 영향도 미쳤다라고 여겨집니다. 페르시아 전쟁하고 또 펠로폰네소 전쟁을 겪으면서 아테네인들은 자유의 추구가 단지 국내적으로 참주를 배제하고 민주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 정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각인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국제정치적 요인과 결부되어서 아테네의 민주적 국가 이념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어떤 타고난 자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소위 귀족적인 덕을 소위 시민이기만 하면 누구나 국가에 충성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떤 민주적인 덕성으로 전환시켜 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국제정치적인 상황은 또 전통적으로 귀족적이고 개별적인 자질로 간주되어 왔던 그런 덕을 바로 데모스한테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꾼 측면도 있습니다. 국가 이념으로서의 아테네 민주주의가 항상 그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전쟁은 아테네의 데모스가 아까 말씀드린 인간적인 덕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한편으로 제공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야 일단 그 용기라고 하는 덕성을 통해서 이제 시민적 덕성을 발휘하는 그런 계기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거가 동시에 데모스와 엘리트 간의 어떤 파행적 관계를 야기하고 궁극적으로 민주적 국가 이념이 파괴될 어떤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도 전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투키디데스의 진단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투키디데스는 특히 대중과 엘리트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사를 기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트의 연설과 이것에 대한 데모스의 반응을 이제 기술하면서 사실 어떤 경우에 민주적 국가 이념이 선순환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바로 타락의 전형을 보여줬는지를 말아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이념이 제대로 가장 잘 이상적인 모델로 작동할 수 있었던 시기를 페리클레스 시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리클레스의 국장연설이 바로 그 대목을 이제 대표하는 그런 지점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연설은 아테네 정체가 갖고 있는 어떤 우월성을 강조하고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고취시켜서 전시에 애국심을 발휘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이렇게 페리클레스와 같은 그런 사람들만 내놓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엘리트와 대중의 관계를 파괴적인 관계로 이제 떨어뜨리는 그런 국면을 갖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그 사람을 투키디데스는 알키비아데스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415년에 시실리 전쟁을 시켈리아 원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연설자로 나서고, 알키비아데스는 자신의 공명심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켈리아 원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주장은 자신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 예컨대 자신의 명예를 더 드러먹히기 위해서 이 시켈리아 원정을 내가 제안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진 않지만, 바로 이 내가 주장하고 있는 나의 사적인 욕구의 충족이 아테네한테도 이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투키디데스는 이 시켈리아 원정을 계기로 해서 아테네 제국이 이제 쇠퇴의 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테네의 민주적 국가 이념의 타락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일까요? 혹은 민주적 국가 이념의 타락을 좀 미연에 막거나 혹은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 플라톤의 처방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플라톤이 대중을 무한히 신뢰했다거나 혹은 맹목적인 민주주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조금 이 확장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플라톤이 당시 아테네의 민주적 국가 이념을 존중했고 또 그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조금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즉 플라톤이 대중을 폄하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역설적으로 자신과 같이 대중한테 대담하게 그들의 결함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엘리트들의 견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고르기아스가 이런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고르기아스에는 사실상 세 종류의 정치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첨으로 시민들을 만족시키면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최악의 정치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공공선을 달성하는 그런 정치가 있는. 세 번째는 시민들을 만족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지만 시민의 영혼을 개선하여 이들을 좀 더 낮게 만들 수 있는, 좋게 만들 수 있는 정치가입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의 정치가가 현실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사실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크라테스는 바로 이 세 번째 유형이 진정한 정치가로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공공선만을 추구한다고 해서 결코 진정한 정치가가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페리클레스가 제공한 공공선을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페리클레스를 최고의 정치가로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으로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서 페리클레스를 비난하고 있는 이 플라톤의 이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이 두 번째 유형의 정치가를 동경하고 있는 아테네의 일반 시민들에게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는 정치가들은 사실은 언제 돌연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가로 변질될지 모르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다른 동기는 지금 이 두 번째 유형, 소위 공공선의 이 지향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공선의 정치를 지향하는 정치인을 이제 바람직한 정치인으로 칭송하는 데모스들. 이 데모스들 자신의 내면을 한번 성찰해 보려고 하는 것이 플라톤의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수사학의 힘을 동경하는 데모스들은 공공선을 추구하는 정치가가 돌변해서 어느 순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가가 되어도 사실상 바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수사학의 힘 자체에 이제 동경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가로 변질되어도 그것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데모스들 스스로도 어느 순간 이제 이 힘 자체를, 권력 자체를 존중하게 되는, 지향하게 되는 그런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타락의 바로 위험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플라톤은 공공선의 정치를 초월하는 어떤 진정한 새로운 정치인의 이미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플라톤이 제시하는 진정한 정치인은 민주적 기관에서 데모스를 직접 대면하는 어떤 일반적인 정치인과는 물론 구분이 됩니다. 고르기아스에서 소크라테스 자신이 바로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선언한 것을 보면 플라톤에게 진정한 정치인은 사실상 현실 정치와 상당 부분 거리를 두고 있는 철학자들일지도 모릅니다. 철학자가 정치 엘리트를 직접 강제하거나 지도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데모스로 하여금 정치 엘리트들이 어떤 것을 정치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임해야 하는 하는가를 예시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데모스가 철학자들을 정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정한다는 것은 철학자의 직접 지배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가 지향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을 받아들일 그런 태도와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데모스는 정치 엘리트들 중에서 이런 철학적 성향을 지닌 이들을 선택하는 쪽으로 이제 정치를 운영할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적 국가 이념의 타락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